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아 무덤까지 가져가려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거나 더 나아가 사람이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시댁 집안 식구들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는 걸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 사연은 시동생의 결혼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을 때 시댁 집안 식구들은 예상하지 못한 발표에 모두들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가 뭔 생각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었지만 시동생이 살아온 세월을 보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시동생의 철없는 행동에 두 손 두 발 전부 들 정도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포기한 것 마냥 삶을 막 살아왔었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었겠어요. 가족들은 과일을 먹고 있다가 목에 걸릴 정도로 다들 놀라게 되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의 말을 듣자마자 무시를 하셨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장난치는 거지? 세상 어느 여자가 능력도 없는 너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겠대? 돈도 쥐뿔도 없고 얼마 전에 6개월 정도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운 상태면서 여자를 만날 시간은 있었나 봐. 결혼 발표가 아니라 결혼이 하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건 아니고 엄마가 그동안 너를 지켜봤지만 너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놈이다. 여자 인생 망치고 싶어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함부로 놀리니?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냉전 한 푼 없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맥주 한 캔 살 돈도 없어서 엄마한테 구걸하지 않았어? 쓸데없이 남의 귀한 딸 인생 끝내지 말고 너 앞가림이나 잘해라. 엄마는 아들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결혼하면 철 든다잖아요. 저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저 이번에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열심히 살 거라고요. 결혼 반대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면 다들 놀라실걸요? 그냥 변호사가 아니에요. 4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로펌 대표라고요. 대형 로펌은 아니고 얼마 되지 않은 소형 로펌 회사지만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 같은 놈이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니까요. 엄마는 인생 역전하고 싶지 않나 봐요. 그럼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할까요? 웬만하면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주말에 잠깐 얼굴 보는 건 어때요? 그 사람이 워낙 바빠서 길게 시간을 내지 못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재산으로 40억 정도 있고 로펌 대표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조금의 실수도 생기면 안 된다고요. 모두들 시동생의 충격적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여자가 시동생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놀라울 일인데 4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로펌 대표 자리에 있는 여자가 시동생과 결혼을 한다는 말에 시댁 식구들은 말도 안 된다면서 믿기지 않으셨는지 몇 번이나 물어보셨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좋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시동생과 결혼을 하려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물 흘러가듯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시부모님께 구걸하면서 살아오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로펌 대표라는 여자의 생각이 더욱더 의문스러웠죠. 나중엔 사기꾼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지만 그 여자의 이름 석자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순간 시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놀랄 뿐이었어요. 처음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는 온갖 상처되는 말로 무시를 하시더니 진짜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시모는 순식간에 태도가 바뀌었고 상당히 들뜬 기분으로 그 여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어요. 시모는 인사를 오게 될 예비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주말이 오기 전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죠. 꽤 비싸 보이는 옷들도 구입하셨고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새로 하시면서 예비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금요일 저를 일찍 부르셨어요. 시모가 할 수 있는 음식들을 모두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날에 모든 걸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셨죠. 남편과 저는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도착해 시모가 시키는 걸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남편은 대청소를 했고 저는 시모 옆에서 힘들게 음식을 하고 있는데 시동생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로펌 대표와 결혼을 하게 됐다 해도 형인 남편이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이 거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저를 의식한 시모가 저에게 쓸데없는 말은 꺼낼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예민하게 반응하셨어요. 한 성격 하시는 시모 때문에 남편도 눈치를 보면서 시키는 걸 묵묵히 도와주고 있었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사소한 거 하나도 용납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방금 말했는데 그걸 까먹은 거야? 아니면 그냥 하기가 싫어서 대충 넘어가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음식 만들기 싫은 거니?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야? 예비 며느리가 먹게 될 음식인데 작은 거라도 정성을 들이라고 했잖아.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 터지게 음식을 만들고 있어? 다시 해라. 맛도 중요하지만 먼저 눈으로 보는 게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고.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는지 알아줘야 되지 않겠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1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 내 성격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로펌 대표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셈이 나서 그러는 거니? 하는 꼴을 보니 일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네가 이럴수록 나한테 욕만 얻어먹는다는 거 명심해라. 어머님, 저희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온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왔으면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죠. 음식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도련님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형이 옆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동생이 누워서 TV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로펌 대표에 있는 여자를 인사시키려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희생하는 만큼 도련님도 같이 좀 해야죠. 이런 건 어머님이 나서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내 아들이 그 여자랑 결혼만 하면
앞날의 인생에 꽃길만 걷게 될 텐데 이 정도 희생은 100번 1000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음식이나 하나 더 만들거라. 시모는 저에게 입도 뻥끗하지 말라면서 음식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때 다 때려치우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한 번은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어느 정도 일을 끝낸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게 시동생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고 저희가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남편은 결혼을 못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저는 아이들을 씻기고 재운 다음 집안 정리를 끝낸 뒤 겨우 누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시댁으로 향했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시모는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저 또한 시키는 걸 처리하느라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시댁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일반 가정이기 때문에 로펌 대표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죠. 그렇게 약속한 시간이 되고 잠시 뒤 처음으로 예비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확실히 저희와 다른 물에 살아서 그런지 몸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명품이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 올 때 시부모님을 뵙자마자 깍듯하게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었는데 예비 동서는 시부모님께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곤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예비 동서의 분위기에 압도당해 말까지 더듬고 있었어요.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음식이 식기 전에 한 숟갈 뜨자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도련님은 예비 동서가 될 여자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면서 왕을 모시듯 눈치를 보면서 주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능력이 다르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지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로펌 대표의 예비 동서를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몰라 모두들 얼어버린 상태였었죠. 식사들 안 하세요? 저 온다고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 먹기가 아까울 정도예요.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예비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아무래도 어려운 자리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많이 불편할 텐데 천천히 들어요. 네,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래야 분위기가 어색하지가 않죠. 좋은 음식 앞에 놔두고 어려운 분위기에서 식사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시려면 전날부터 고생하셨겠어요. 저한테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뭐든 물어보셔도 돼요. 승철 씨가 저를 워낙 잘 챙겨주고 자상한 면이 많아서 연인 사이까지 발전할 수 있었어요. 특별하게 안 보셔도 돼요. 저희도 다른 연인들처럼 만나면 영화 보고 간단하게 저녁 먹고 헤어지는 정도였어요. 제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자주 얼굴을 볼 수 없는데도 그런 저를 이해해줘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카페에서 발을 헛디뎌 승철 씨 옷에 커피를 쏟았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화부터 냈을 테지만 괜찮다면서 세탁비도 거부하고 집에서 세탁하면 된다고 그냥 가시려 하길래
처음 겪어본 사람이라 특이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돌발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면서 웃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넓은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네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저희 관계에 대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로펌 대표가 확실한 거예요? 대충 알고 있겠지만 제 아들은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알 텐데요. 주변에 능력 좋은 남자들은 정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능력 좋은 남자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음지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엮이는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승철 씨는 변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만도 저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비 동서는 자기 가치관이 확실히 뚜렷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본인이 원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리고 시동생이 예비 동서의 눈에는 괜찮은 남자로 들어왔던 거고,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이 된 거였습니다. 모두들 예비 동서의 말에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대화는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었죠. 시몬은 정말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냐며 몇 번이나 되물었고, 예비 동서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시몬은 갑자기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면서 둘의 관계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물어보셨어요. 시동생은 뭘 그런 걸 알아보려 하냐고 얼굴이 붉어져서는 당황해하고 있었죠. 예비 동서는 곧바로 손까지 잡아봤다면서 혼전 순결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몬은 예비 동서의 한마디에 많이 놀랐는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순결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예비 동서의 확실한 자기 관리에 시몬은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요즘 시대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여자가 드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 모두 놀란 상태였죠. 예비 동서는 시간을 보더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다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그렇게 서둘러 나가게 된 예비 동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시몬은 잠시 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동생이 정말 큰 거 하나 물어왔다면서 앞으로 돈반석에 앉을 일만 남았다고 기뻐 날뛰고 계셨죠. 그때 느꼈던 게 세상은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시몬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견례까지 잡기 위해 서둘러 일을 진행시켰고 시동생도 그걸 원하는지 예비 동서가 저희 집에 다녀간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예정대로 순조롭게 상견례 장소에 모두가 모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가벼운 대화를 시작으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었죠. 시몬은 당신 아들의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지금까지 바르게 키웠다며 온갖 좋은 말들로 포장을 하고 있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혼식을 원하셨어요. 요즘 식장 잡기가 정말 쉽지 않다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식을 올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제 딸은 청원에서 결혼식 올리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네, 뭐가 됐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서류에 도장 찍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장 다음 달에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돈께서도 서둘러 식을 올리는 게 좋으시죠? 둘 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니까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려야 손주도 서둘러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네, 그렇겠네요. 그럼 다음 달에 식을 올리는 걸로 진행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유 있게 스케줄을 빼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하루가 모자랄 정도라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질문이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집 문제가 제일 크지 않겠어요? 제 아들이 아직 집을 마련하지 않아서 그게 걱정이긴 한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지내면 되는 거라 몸만 들어오면 되겠는데요. 50평대라 둘이 살기엔 딱 좋겠네요. 어머, 50평이나 된다고요? 엄청 넓네요.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50평이나 된다면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그쪽 시세는 얼마 정도 해요? 예비동서가 서울에 50평이나 되는 집이 자가로 있다는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기만 한 건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니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며 화장실로 부르셨어요. 시모가 저를 왜 부르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뒤따라갔는데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돌리시더니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짝 소리가 울릴 정도로 크게 맞아서 저는 놀란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어요. 내가 아까 상견례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시미 말을 잊어버렸니? 못 배운 티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못 참고 면전 앞에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지. 30분밖에 없다는데 네가 뭔데 황금 같은 시간을 빼앗으려 그래? 얼굴 표정 보니까 상당히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네가 이제 껴들 자리는 없어. 그냥 가정부 노릇이나 하면서 새며느리 비위만 잘 맞추면 된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너 때문에 놓쳐서야 되겠니? 식장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조금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저 집안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어리숙한 면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용해서 나도 좋은 아파트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니? 내 아들한테 푹 빠져 있는데 콩깍지 쓰였을 때 주머니를 탈탈 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조심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너는 그냥 입 닫고 절대 열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 얼굴에 뺨을 칠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얼얼한지 아세요?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거 보이시냐고요? 부잣집 집안에 거저 들어온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 본데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 제 핸드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거든요. 제 얼굴에 있는 사진도 찍어서 증거물로 제출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이 결혼 무사히 성사시킬 줄 아세요? 현장 녹취 끝났으니까 지금 당장 소장 쓰러 가시죠. 저도 감정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뺨을 칠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모르세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모두에게 알리겠다며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당황했는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강하게 뿌리치려 했지만 어찌나 힘이 세시던지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셨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뿌리쳤고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눈앞에 동서가 저를 보며 서 있었어요. 뒤따라오던 시모도 놀랐는지 걸음을 멈춘 상태였죠. 분위기를 살피던 예비 동서는 제 얼굴에 손바닥 자국을 보더니 시모에게 잠깐 저와 단둘이 대화 좀 하겠다면서 저를 끌고 밖으로 휙 나가 버렸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예비 동서는 손을 내밀었어요. 무엇을 달라는 건지 알지 못했던 저는 왜 밖으로 데려왔는지 먼저 물어봤죠. 좀 전에 화장실 앞에서 전부 다 들었어요. 녹음한 파일 저에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계속 가지고 계시면 끊임없이 시달리실 텐데 저한테 넘겼다고 하면 더 이상 형님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된 파일은 저한테 먼저 주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어요. 도대체 이런 집안에 왜 며느리로 들어오려는 거죠? 밖에서 다 들었다면서요. 저 사람들 전부 돈 보고 접근하는 거라고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요? 알고 있어요. 저 로펌 회사 대표예요. 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저 믿어주실 거죠? 예비 동서는 지금까지 봐왔던 부드러운 눈빛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던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예비 동서의 행동에 믿음이 가서 시모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제 얼굴에 손을 올려 빨갛게 달아올라 찍힌 손바닥 자국의 사진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한마디를 꺼낸 뒤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랐고 별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동서를 슬쩍슬쩍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좀 전에 화장실에서 시모와 나눴던 대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사색이 된 얼굴로 예비 동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당황한 시모가 변명을 하려는 순간 예비 동서가 시모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랐고 저희 집안에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승철 씨는 그게 아니었나 봐? 나를 이용해서 삶을 바꾸려고 했던 거야? 내가 항상 하는 얘기를 벌써 잊은 거야? 나는 조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는 사람들이 싫다고 했잖아. 이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한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상견례 자리는 모두가 예민한 상태인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어떤지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났던 것뿐이야. 아파트 가격 물어보는 게 어때서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못 배운 티 내는 거고 뺨을 맞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이러는 경우가 어딨어? 이 문제는 우리 엄마랑 형수님과
단둘의 문제라고.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 그럼 증명해봐. 내가 로펌 대표인 거 잘 알고 있지? 나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뭐든 눈 감아줄 수 있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가 모르고 있던 일들이 나타난다면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고.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승철 씨는 알고 있잖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결혼하기 전부터 찝찝한 건 너무 싫거든. 나한테 숨기는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이미 뒷조사도 끝난 상태인데 승철 씨 입으로 직접 말하길 원했었어. 그런데 나한테 끝까지 말을 하지 않으려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평생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거 명심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 좀 해봐. 나도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던 게 있어. 작년에 밤길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를 쳤는데 그때 당시 나는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사람을 둘이나 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쳤었거든. 그쪽 근처에 공원이 있긴 한데 외진 곳이라 사람들이 잘 안 다니거든. 공원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CCTV도 없고 어두워서 그 길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하필 그곳에서 사고가 난 거야. 주변에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있던 나는 도망치면 죄를 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말에도 그곳을 서둘러 빠져나왔어. 나도 당신이 로펌 대표니까 이런 사실을 나중에 얘기하면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신호 위반을 한 거고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했으니까 그런 죄책감에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신고로 응급실에 갔는지 그곳은 흔적도 없더라고. 지금쯤 아마 치료 잘 받고 있을 거야. 아, 그런 거였구나. 내가 예상한 대로 맞았네. 그쪽이 우리 아빠랑 동생을 세상 떠나게 만든 범인이 확실한 거였네. 네가 뺑소니 친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었어. 나는 지금까지 그 범인을 찾기 위해 경찰도 포기한 걸 내가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언젠가 현장에 나타날 줄 알고 밤낮 가리지 않고 범인을 기다렸었어. 그리고 네가 현장에 아주 잠깐 나타난 걸 목격했지. 그때부터 내가 접근한 거야.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의심되는 사람들은 내가 전부 다 조사했었거든. 그런데 너는 내가 로펌 대표라는 걸 알고 도움을 받고 싶었는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더라. 그런데 나도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고 네가 직접 본인 입으로 그때의 사고를 전부 다 고백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한 말을 들었고 혹시 몰라 상견례 내부에 현장 촬영까지 해놨거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걸 우리 아빠랑 동생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증거물은 남길수록 나에게 이득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네가 한 말은 법쪽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거고 앞으로 치열한 법적 싸움이 시작될 거야.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시모도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멍청하게 그걸 왜 말하냐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부와 저희 부부는 시동생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비동서는 지금까지 뺑소니범을 찾기 위해 시동생에게 접근했던 거고, 모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그동안 연기를 하면서 아픈 슬픔을 참아왔던 거였어요. 시동생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자 예비 사부인께선 오열을 하시면서 시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셨고,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는 곧바로 뺑소니범인 시동생을 경찰에 신고해 넘겨주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생기거나 신뢰가 쌓이면 자신이 숨기고 있던 속마음을 꺼내기 마련인데, 시동생은 로펌 대표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했었고, 자신의 죄를 씻어줄 거라 믿고 있었는지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말았던 거였죠. 저 또한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았을 때 험한 욕을 퍼부었던 내용을 예비 동서에게 넘겨줬던 것도 로펌 대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에게 힘이 되어줄까봐 넘겨준 거와 같은 이치였죠. 결국 시동생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뺑소니 범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있었던 시모 또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펌 대표의 가족을 세상 떠나게 한 시동생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소중한 가족이 2명이나 세상을 떠났는데도 징역이 7년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앞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마음을 추슬렀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이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황당하기만 하네요. 가족을 잃게 된 그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안 좋았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털어놔야 할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때의 사건이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다가 이른 나이였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또한 저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처음 뵙게 된 시부모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식은 무난하게 성사될 줄 알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과 소파에 앉은 저를 한 곳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혼전 임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자 시모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건 바로 금전적인 요구였고,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에 저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시모의 말을 같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돈이 많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 집안에
재력이 상당하다면서? 그럼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어느 정도 보상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혼인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하지. 그래도 결혼식 전에 신고를 해야 주변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여자의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놀린 네가 잘못한 거니? 우리가 피해를 본 입장 아니겠어? 그러니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든지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할래? 돈을 주고 결혼을 할래? 아니면 그냥 혼자서 뱃속의 아이를 키울 거야?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만족할 만한 금액을 준다면 내 아들과 결혼하는데 조금도 문제 삼지 않으마. 하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만도 화가 나지만 최대한 많이 참고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제가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니고 저는 결혼 전에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행동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저희 집안에서 돈을 줘야 된다고요? 상황이 어찌됐든 일단 너는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온 거 아니니? 그럼 당연히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하는 거고 그게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안이 잘 사는 형편도 아니고 이런 방식의 결혼은 처음 들어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랑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야? 돈 몇 푼 때문에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 정도도 정말 많이 배려해 준 거다. 내 아들이 앞으로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가 앞길을 막았으니 어쩌겠니? 네가 정말 내 아들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돈이 문제겠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의 말에 저는 아예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이용하려는 것 같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뒤 시댁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저를 뒤따라오면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자며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한테 너무 실망한 저는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는 듯 실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무 실망하게 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등을 돌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왜 그냥 가려는 건데? 그럼 우리 결혼 안 할 거야?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우리가 벌면 되는 건데 일단 엄마가 말씀하신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안 돼? 뱃속의 아이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돈 때문에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원치 않는다고.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굳이 어머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하고 살면 안 돼?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우리 집안을 상당히 얕보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좋겠어.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던 건 없었던 일로 하자. 아까 그 자리에서 당신이 무리한 조건이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이렇게까지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저는 시댁 집안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지 눈물을 흘렸고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졌겠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부모님께서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왔던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시댁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드리자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예정대로 그 사람과 대화를 원하셨고 저는 약속대로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 그 사람을 인사시켜 드렸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풀어가신 부모님께서는 좋게 해결하길 원하셨죠.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만남도 원하고 계셨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저만의 책임이 아닌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 먼저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상견례 자리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양가 집안이 모두 모이게 되었고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아빠가 대화를 주도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게 시모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시고 아빠의 말에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저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게 시모는 전혀 아빠의 말에 반박 못하셨죠. 결국 돈 얘기는 없던 걸로 되었고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모의 표정은 안 좋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까지 모두 끝이 나고 한동안 일이 바빴던 남편이 시간을 내지 못해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래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너무 일정이 바빠서 결혼식이 끝나고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었죠. 며칠이 지나고 오후에 시간을 비울 수 있다는 남편의 말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도 남편이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화도 받지 않길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게 되었고 서둘러 시모가 알려주신 장소로 택시를 타고 출발했어요. 가는 동안 온몸이 떨려왔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차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는데 탈출을 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현재 실종 중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 도착을 하니 시모가 오열을 하고 계셨고 시부는 침수되어 있는 차를 바라보시면서 괴로워하셨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시모에게 여쭤보는 순간 비틀거리시며 몸을 일으키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시곤 사정없이 흔들어 대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면서 저도 같이 그 사람을 뒤따라가라고 밀어붙이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셨죠. 사고가 나기 전에 시모와 남편이 통화를 했었는데 혼인신고를 하려고 없는 시간 빼서 가는 거라 서둘러 움직이려다가 사고가 나게 된 거라면서 제가 재촉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실종이 된 이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지금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니? 혹시 몰라 집에 와봤는데 아주 살판 났네.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감히 너는 잠을 자고 있어? 당장 나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일어나지 못해? 그리고 이 집,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반반해서 마련했지만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당장 정리해서 내 통장으로 넣어놔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또 돈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 건 아니지? 애초부터 너랑 내 아들은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였는데 하도 네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잖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돈 주기 싫으면 너 혼자 살라고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도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거니? 이번 달 내로 이 집 당장 처분하거라.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임신한 상태예요. 그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좀 전까지도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다가 몸이 지쳐서 잠깐 눈을 감게 된 거였어요. 혼자의 몸이 아니다 보니까 제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제가 혼인신고를 서둘러 하길 원했던 이유는 이제 몇 달 뒤면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전에 법적인 절차를 모두 끝내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 뿐이지 그 사람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재촉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떠났다고 믿고 싶지 않을 만큼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집을 처분할 마음은 없어요. 시모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시곤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남편의 장례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냐? 집도 처분했고 서로 얼굴 볼 일이 더는 없는데 왜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나는 할 말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어머님, 실종된 그 사람 찾았다면서요. 그래서 장례식 진행하신다는데 저도 옆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사람 배우자인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네가 내 아들 얼굴을 보겠다고? 나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데 이거 어쩌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금세 잊은 거니?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만 돌아가거라. 나는 절대로 내 아들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알려주지 않을 거다. 내 앞에서 울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어차피 너희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생각해보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자식일지 아닐지 그것도 나는 의심스럽다. 어머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못했던 것 뿐이지 저희는 결혼식까지 전부 다 진행을 했었다고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가 분명히 맞다고요. 그러니 장례식장에 같이 좀 가주세요.
제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발 저도 장례식장에 데려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는 길 함께 해주고 싶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임신한 제 몸을 밀친 뒤 문을 굳게 닫으셨고 한참을 기다려도 시모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나오실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녁 시간이 되어서까지 시모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고 결국 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장례식장을 가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납골당이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시댁에 도착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시댁에서 짐을 빼고 있었고 시모가 정신없이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시모에게 다가가 납골당의 위치라도 알려달라며 부탁을 드렸어요. 너 상당히 끈질기구나. 내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니? 너한테 뭐하러 내 아들 납골당을 알려줘야 하는 건데 지금 이사 준비로 정신 없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계속 좋게 얘기하니까 어른이 하는 말이 우스운 거야? 어머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는데 납골당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도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으셔서 장례식장에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납골당 위치만 알려주신다면 다시는 어머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번에 네가 문 앞에서 하도 기다리는 바람에 내가 뒷문으로 나갔었다. 너는 우리 집에 한 번밖에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이 집이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어. 그걸 몰랐으니 멍청하게 정문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알려줄 수 없으니까 더는 물어보지 마라.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쳤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서둘러 달라며 재촉을 하셨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납골당 위치도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만 잊으라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출산까지 할 수 있었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는 아이가 되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키울 각오가 되어 있었고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제 삶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하셔서 항상 보고 자라왔던 게 음식을 만드시는 거라 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반찬 가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 시작은 눈에 띌만하게 잘 된 건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한 길만 파다 보니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되었고 반찬 배달 전문점으로 동네에서 꽤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배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자 점심시간만 되면 주문이 밀릴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반찬 가게를 이용해 주셨어요. 저희 가게가 잘 되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하시던 식당을 처분하시고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주문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면서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반찬들을 주문하신 손님은 저희 가게 계좌로 먼저 송금까지 전부 끝내 놓으셨어요. 안주인분께서는 출타 중이라 벨을 누르면 알아서 문을 열어줄 거라며 반찬만 주방 안으로 들여다만 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날 많은 손님이 오실 예정이라 음식에 신경 좀 써달라면서 부탁을 하신 뒤 전화를 끊으셨고 양이 많아서 제가 직접 배달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차 트렁크에 반찬들을 실었어요. 그렇게 시간 맞춰 안주인분께서 알려주신 주소에 도착을 했는데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고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이 자자한 성북동에 60억 정도 되어 보이는 집 앞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누구시냐는 남자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려오길래 반찬 배달 왔다고 설명을 드리자 대문이 열렸고 저는 양쪽 손에 반찬들을 가득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지나치자 한 남자가 발톱을 깎으면서 손가락으로 주방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주방 테이블에 반찬들을 올려놓은 뒤 집주인분께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발톱을 깎으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돈을 지불했냐는 말에 안주인분께서 미리 송금하셨다고 설명드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고 그 사람도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는지 급하게 몸을 돌린 뒤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보라는 말을 끝으로 몸을 피하려 하자 저는 급하게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의 팔을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의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이 집에 있는 건데? 15년 전에 분명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 그런 과거의 모든 일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말이야? 당신이랑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보네. 아이는 잘 크고 있고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보다시피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 15년이나 지난 일인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서로 갈 길이 달랐을 뿐이야. 우리 집안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처음에는 당신이 임신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줬었는데 혼인신고하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정말 괜찮은 집안이 있다면서. 재력이 상당한데 문제는 다리가 하나 없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돈보다 당신이랑 같이 살길 원했었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 이상하게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 당신은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 내가 전적으로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됐는데 그런 인생이 갑자기 막막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소개해 주겠다는 여자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은 있었지만 집안에 돈도 많았었고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장애가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았어. 그래서 당신을 버리고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나는 그대로 압차의 후미를 받아 충돌해 버렸고 미끄러지면서 다리 아래로 차가 매달리게 되었던 거지. 나는 급하게 차에서 밖으로 탈출을 했고 잠시 뒤 차는 다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어.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건 내가 실종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신이랑 복잡한 관계를 풀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고 나는 한동안 몸을 숨긴 채 지내게 되었던 거지. 나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거든.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휴가를 즐겼었지. 그럼 15년 전에 있었던 사고가 계획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당신을 끝까지 안 보여줬던 거고?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뱃속에 있었던 아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야?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건데? 당신 하나 때문에 가족 전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나를 선택했으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어쩌겠어. 본래 끝났으면 그만 나가봐. 우리 더 이상 볼 필요 없잖아. 쓸데없이 지금 마주쳤다고 돈을 달라거나 하진 않겠지. 예전에 내가 아냐. 괜히 문제 일으키려고 수수다가 지금 운영하는 저 반찬 가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15년이 지난 일을 다시 꺼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도록 해. 그럼 내가 나중에 상황 봐서 몇 푼 지어주든지 할 테니까 이만 나가봐. 그 사람 오면 괜히 일만 복잡해진다고. 당신 아들이 얼마나 아빠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다른 가족들은 아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데 당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바람에 항상 기가 죽은 채 소극적으로 살아갔었다고. 다른 건 원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원망도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아빠라고 한마디만 해줘. 그럼 나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하지만 끝까지 당신 생각만 한다면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당신을 무너뜨릴 거니까 잘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었고 우리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는 것도 숨기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거 아니겠어? 나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괜히 피 보기 싫으면 내가 말한 걸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당신 말을 왜 들어줘야 하는 건데? 아직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이 힘들게 읽어온 모든 걸 다 빼앗을 수 있어.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당신한테 아이가 있었어? 나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잖아.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나한테 온다는 연락도 없었잖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 여자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했는지 나한테 계속 자기 전 남편인 것 같다고 오해를 하는 거야. 나는 저 여자를 처음 봤거든. 나한테 미리 연락을 했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괜히 말 돌리지 말고 방금 했던 얘기 다시 해보라니까. 당신한테 정말 아이가 있었어? 내가 첫 여자라고 했었잖아. 어떻게 결혼식까지 하고 아이까지 있었으면서 나를 속였던 거야? 그것도 15년이나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거냐고. 저기요, 그쪽이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목발을 짚고 들어온 한 여자는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딱 봐도 몸이 상당히 약해 보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던 여자는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모든 걸 설명해 주었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하길래 크게 다칠까봐 저도 모르게 부축해 주었어요. 그렇게 소파에 앉힌 뒤 계속해서 15년 전의 사건을 전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됐는지 안주인은 그 사람에게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했어요. 하루 이틀 속인 것도 아니고 15년의 세월 동안 거짓으로 행동한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남편은 안주인에게 바로 무릎을 꿇었고 철없을 때의 행동이라며 자기가 전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꺼내었어요. 뭘 알아서 처리해? 저 사람들의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당신이 지금 해야 될 건 나랑 저분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겠지. 나는 당신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오늘 내가 듣게 된 이 모든 사실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아빠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했던 쓰레기 짓을 전부 다 설명드릴 거야. 지금까지 정말 편하게 살아왔지? 돈 한 푼 안 벌고 우리 부모님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금까지 생활했었으니까 다 내 덕으로 살아온 거잖아. 이제 평생 혼자 한번 살아봐. 내가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한참 지난 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잖아.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그만 흥분하고 좋게 해결하자.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나 봐. 나한테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한 적 없던 사람이 저분한테는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네. 돈이 그렇게 중요해? 당장 내 앞으로 당신 부모님들 당장 불러와. 이 모든 상황들을 봐야 하지 않겠어? 평생 남의 등 뒤에 붙어서 살려고 했다가 모든 진실이 밝혀져 어쩐데? 전 남편은 위기를 느꼈는지 저에게 마지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그리고 전 시부모는 5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부모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전 남편은 매달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안주인의 병으로 유전이 될까봐 아이가 없었던 전 남편은 결국 그 집안에서 내쳐지게 되면서 땡전 한 푼 없이 내쫓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은 전 남편을 상대로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셨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전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죠. 결국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은 법정에서 사기 결혼을 인정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 물질적으로 조금의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그 집안 사람들의 재산을 땡전 한 푼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그 사람은 오갈 데가 없게 되자 저희 반찬 가게에 나타나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조금도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전 남편은 편하게 생활했지만 저희 가족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었으니까요. 문제는 제 아들한테 친부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 개차반 같은 사람이 제 아들을 이용해 또 접근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전 남편이 빈털터리로 접근하는 걸 막고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적은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행복하게만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동서가 사업을 하면서부터 시모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동서가 남편보다도 나이가 많아 시동생과의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을 심각하게 반대를 했었죠. 동서는 남편보다 2살 많았고 시동생과는 5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저도 남편보다 3살 연상이기 때문에 시모는 또 연상이라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었지만 시동생의 설득 끝에 결국 서로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서가 마음에 안 들었었는지 표현을 많이 안 하셨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막대하며 상처를 주고 있었죠. 알고 보니 저는 일도 안 하는 주부이지만 동서는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 잘 풀리게 되면서 월 900 정도의 순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성은 꽤 높은 편이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동서의 사업은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모가 동서에게 거는 기대가 커졌고 저에게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셨어요. 처음 몇 번은 서운해도 참고 넘어갔었는데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자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시모와 얼굴을 붉히게 되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자 서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시모 눈치를 보면서 동서가 저녁 준비를 위해 숭늉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발이 꼬였는지 넘어짐과 동시에 숭늉이 담겨있던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놀란 시모는 동서한테 달려가 괜찮냐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이곳저곳을 살피고 계셨어요. 저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많이 놀란 상태였지만 바닥에 엎어진 숭늉을 처리하기 위해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훔치고 있는데 시모가 그런 저를 노려보시더니 갑자기 발길질을 하셨어요. 쪼그려 앉아 있다가 시모가 뒤에서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철푸덕 넘어지면서 얼굴이 그대로 고꾸라져 버리고 말았죠. 얼굴과 온몸은 숭늉으로 뒤덮여져 버렸고 저는 짜증 섞인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벌떡 일어나 시모를 노려보며 화를 내자 갑자기 제 뺨을 내려치시더니 동서는 밖에서 큰일을 하는데 숭늉그릇을 나르게 했다고 말리지 못한 제 탓이라며 이 모든 일들이 저로 인해 생기게 된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으셨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저도 시모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죠. 너는 정신이 있니 없니? 숭늉그릇이 무거운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일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던 작은 며느리가 쏟을 수도 있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미리 예방하지 않은 너 탓이 제일 큰 거 아니니? 쓸데없이 불만을 왜 터뜨려? 네가 부족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이게 왜 제 탓인 거죠? 동서가 실수로 넘어진 건데 어떻게 제가 잘못했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먹는 음식 준비하는 건데 당연히 동서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어머님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셔서 맨날 얼굴만 보시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어머님한테 좋은 말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욕먹을 짓을 해온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방금 하신 행동은 어머님이 잘못하셨어요. 제가 실수로 넘어진 건데 그걸 형님 탓으로 돌리시는 건 좀 억지스러워요. 제가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손 거들어 주려고 했던 건데 이런 실수가 나와서 안 좋은 상황만 만들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부 제 탓이니 두 분 다 이제 그만하세요. 가족들끼리 얼굴 붉혀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까지 일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지. 집에서 맨날 놀고 먹고 하는 큰 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니 나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괜히 이러겠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 이제 어머님 댁에 그만 올게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앞으로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발길질을 당해보거나 뺨을 맞은 적은 없었다고요. 오늘 당한 일은 법적으로 고소하겠어요. 고소? 네가 나를 고소한다고? 한번 해봐라.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어차피 법적으로 진행해봤자 일만 커지고 주변만 시끄러워지는 거지. 너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가 안 오면 나야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기만 하지. 저는 더 이상 시모와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곧장 방에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아이들 옷까지 다 입힌 다음 잠깐 외출한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는데 때마침 현관문을 열며 서방님과 시부가 들어왔고 맨 마지막으로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와 아이들을 본 남편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집안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와 시모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서러움이 북받쳐 결국 눈물을 쏟아내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의 얼굴도 점점 사색이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경악을 하며 거실로 뛰쳐 나갔습니다. 남편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있어봤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거실로 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겠다고 화를 낸 뒤 저와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사건, 사고 없이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며 기복 없는 삶을 보내오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가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모의 주머니도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동서가 시부모님의 용돈을 올려드렸지만 반대로 저희 집은 남편만 일을 하고 저는 집안일과 육아만 하다 보니 용돈을 드리는 금액에 변화가 없게 되면서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계셨죠. 맞벌이도 어느 정도는 상황이 맞아야 하는 건데 제가 집에서 놀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만 셋이고 동선에는 아이를 가지는 것보단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상황 자체가 달랐어요. 동선에 왜 앞가림만 하면 되니 돈 나갈 것도 많지 않지만 저희 식구는 총 5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남편의 월급으로 시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시모의 불만은 저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었죠. 이런 생활들이 유지가 되오면서 결국엔 서로가 느끼는 안 좋은 감정들이 터지게 된 거였고 한동안 얼굴까지 안 보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몇 달 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연락이 오지도 않았지만 저 또한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달 시부모님께 드렸던 용돈까지 끊어버렸죠. 동서한테 받는 돈이 있으니 저희가 드리는 용돈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게 시모에게 문자 한 통을 받는 순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도 돈은 제때에 보내라는 문자였죠. 어이가 없어서 답장조차 안 하고 있자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는다고 시모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쉬지 않고 연락을 해대니 짜증이 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저는 연락 끊고 지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는 못 해드리겠는데요. 그게 네 돈이냐? 내 아들 돈이지? 너한테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들한테 받는 용돈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왜 네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니?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있고 그이도 동의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돈 안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연락도 주지 마세요. 그동안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어버리면 우리 생활은 어쩌라는 거니?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서로 좋게 풀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꽁에 있을 건데? 내가 발길질하고 뺨 한 대 톡 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뺨 한 대 때린 게 지금 별거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아직까지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으신 거죠? 확실하게 알겠어요. 아마 평생 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고 그이한테도 방금 저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 드릴게요.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시모는 용돈까지 끊었다고 저에게 화를 내시는데 더는 듣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린 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남편한테도 전화가 갔었는지 퇴근하자마자 시모에게 연락받은 거 없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죠. 남편은 시모에게 1원 한 푼도 주지 말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에게 했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시모는 더욱더 거세게 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시모와 연락을 끊고 지낸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희 부부는 현재의 삶에 적응해서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부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모와 연락을 끊은 거지. 시부와는 지속적으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죠. 시부는 시댁에 오기 싫겠지만 직접 와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와서 얘기하자고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겼는지 저희가 시댁에 와주길 바라고 계셨어요. 제 의견을 물어본 남편도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시댁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내키지 않았지만 전화통화로는 상황 전달이 힘들 것 같다는 시부의 말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시댁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로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은 저희 부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오열을 하면서 동서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저희는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었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잖니. 나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네가 기분이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당연히 화가 풀리지 않죠.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제가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 책임지세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단다.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고 단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었다. 어딜 일어나서 다가와. 당장 무릎 꿇지 못해? 이 여편네가 천지분간 못하고 왜 자꾸 다가오려는 건데? 나는 당신이 소름 끼치게 싫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마음 편히 두 벌 뻗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 나는 그동안 온갖 서러움은 다 겪고 살아왔었는데 딸 자식 버리니까 마음이 편했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도망쳤었다며. 내가 설마 해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99% 일치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지만 당신이랑 내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그런 의문을 계속 떨쳐낼 수가 없었어.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에 나는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 그러다 보니 당신을 계속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고 어딘가 모르게 닮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혹시 나를 버린 엄마가 아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99%가 웬 말이야? 나를 버린 사람을 그동안 시어머니로 모시고 있었잖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질 건데? 고아원에 버릴 거면 낳지를 말던가. 내가 당신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만도 소름 끼치게 싫은데 당신은 나를 버릴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나처럼 치를 떨며 버리고 도망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편히 살고 있었을 테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살아왔던 고아원에 찾아오기라도 했었으면 충분히 만날 수가 있었어. 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내 엄마가 돌아와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끝내는 오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웠다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입이 10개라도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나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순간 잠적을 해버렸고 부모님께서는 그런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건 태어난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와야지만 부모님이 다시 받아준다고 하셨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단다. 나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당신을 조금도 이해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자식을 버려? 내가 당신이었으면 입에 풀칠을 못해도 악착같이 데리고 살았을 거야. 같이 세상을 떠나게 돼도 무조건 옆에 붙어 있었을 거라고. 내가 딸이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고아원에 버렸겠지. 당신은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해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희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시모의 딸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시모가 동서를 갓난 아기 때 고아원에 두고 왔었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죠. 남편은 동서의 말이 사실이냐고 시모에게 다시 되물었고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열을 하면서 동서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서는 유전자 검사일치 용지를 시모에게 던져버리고 시댁을 뛰쳐나갔고 시모는 땅이 꺼져라 눈물을 쏟아내셨죠. 서방님은 동서의 뒤를 급하게 따라갔고 시부와 저희 부부만 남겨진 상태에서 시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시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무서울 만큼 시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속이고 살아왔었으니 시부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간 시부가 서류 봉투 하나를 시모에게 툭 던졌고 고개를 들며 시부를 바라보던 시모는 바닥에 있던 서류 봉투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의 손이 덜덜 떨려오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시부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시모가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아 확인을 하게 되었고 잠시 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넋이 나간 상태로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남편의 손에 들려있는 서류를 저도 확인을 하는 순간 시모가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을 숨기며 살아왔었다는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간 서방님은 시부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서류였고 그동안 시모는 시부를 속인 채 서방님을 몰래 키우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해명해 달라고 하자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벌벌 떠는 몸으로 시부와 남편한테 미안하다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털어놓으셨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아주 잠깐 실수를 했었는데 그게 임신이 될 줄 몰랐었어. 당신이 일주일 정도 출장을 떠났을 때 아주 잠깐 한눈 판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필 임신이 됐던 거야. 그런데 나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인지 아니면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의 아이인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일단 낳고 보자 식이었어. 확률은 50대 50이잖아. 그렇게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당신이 너무 좋아하길래 나도 태어난 아이가 당신 아이일 것 같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막내가 당신이랑 안 닮았다는 말을 계속 듣게 되니까 그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막내를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었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안 닮았다는 말도 더는 들리지 않다 보니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었어. 나는 유전자 검사 같은 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그런 게 가정을 깨버릴 것 같아 두려웠던 거지. 그런데 당신이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을지는 정말 몰랐네. 나도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던 거야. 당신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나랑 막내가 안 닮았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었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왔었는지 확실하게 내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결국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거지.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유전자 불일치로 나오더라. 그동안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걸 주고 키웠었는데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당신한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지. 40년 가까이 모르고 살아왔던 거잖아.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당신이 버린 친딸이었다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혼자 속으로 앓고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 정말 다행인 건 큰아들은 나와 유전자가 일치하지만 막내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알기라도 하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텐데 당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집에까지 끌어들였다는 건데 그동안 나 몰래 그런 행동을 몇 번이나 더 했다는 거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진실로 느껴지지 않아. 분명 숨기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겠지.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아빠,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뇨. 저랑 장난하시는 거죠? 엄마, 말 좀 해봐요. 아빠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시동생이 집으로 다시 들어온 줄 전혀 몰랐던 저희는 모든 걸 다 듣고 있었는지 갑자기 나타나 가족 모두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고 제 손에 들려있던 유전자 검사 서류를 빼서 들더니 잠시 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리다가 아빠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냐고 분노를 하면서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견디기 힘들어하던 시동생은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동서가 친딸인데다가 고아원에 버린 것도 충격이었는데 시동생까지 시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한순간에 시댁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시부는 그날 이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모와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울며 불며 매달려 보기도 하고 동서와 시동생에게 연락을 취해 용서를 구했지만 누구 하나 시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까지 시모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는지 일절 만나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갈 데 없이 혼자가 되어버린 시모는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상당히 지쳐 보이고 괴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시모를 보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만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내가 요 며칠 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일을 겪어서 너한테 사과할 겨를이 없었다. 그때 너한테 막대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 와서 너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많이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없겠니?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나 하나로는 역부족이라 네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혼자 살라는 거야.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지. 혼자 지내면 고독사로 세상 떠날지 모른다. 과거에 너한테 했던 모진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니 나를 한 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네가 우리 가족들 좀 설득시켜주면 안 될까? 이대로 이혼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건 아니지. 내 손으로 내 뺨을 치마. 네가 화가 풀릴 때까지 내 손으로 내 뺨을 칠 테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라. 시모는 동서가 숭늉을 쏟았을 때 제 뺨을 올려 쳤었는데 그때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제가 보는 앞에서 용서를 구하더니 본인 손으로 본인의 뺨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의 편에서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계셨죠.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의 얼굴을 손으로 치는데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시모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저를 막대했겠죠.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모습을 바라본 저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가족들을 설득시킬 자신도 없다며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걸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마디 한 뒤에 조용히 문을 닫아 버렸어요. 지금 현재 시모는 본인 친딸에게 찾아가 매일같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죠. 시부에게도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끝내 이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유지했던 시모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남편과 저도 시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었는지 현재 일절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의 잘못된 과거의 행동들이 이제야 밝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두에게 상처만 남아 버렸네요. 한순간에 혼자가 되어버린 시모는 매일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살아계시는 동안 용서받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남은 인생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며 살길 바랄 뿐이네요. 현재 시동생과 동서는 시모의 과거의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남매지간이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 부부는 시부와 왕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걱정이 많네요.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